네,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다담. 애절한 선율이 매력적인 장지연의 해금 연주로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담지기 이유경입니다. 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참 감사할 일이 많은 달이죠.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왜 꼭 이런 날이 되어야지만 표현을 할까? 평소에 표현을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마음속에는 품고 있지만 꺼내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함께 오신 분들과 서로 마주보고요. 네, 마주보고요. 다다 함께 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인사를. 네. 네, 그럼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하는 5월의 다담인데요. 오늘 다담에서 만나볼 이야기 손님은요, 우리 결의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자 스승인 분입니다. 세종대왕을 연구하고 알리기 위해 힘쓰시는 분인데요. 세종 즉위 600주년을 맞아 세종시대 천문과학유산이라는 주제로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라고 합니다. 북원태 학장이자 세종 이야기꾼 장현근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제가 북원태 학장이자 세종 이야기꾼이라고 선생님을 소개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객님 오른편에 화면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2014년 2월까지는 저도 현직의 과학교사였습니다. 그때 명예퇴직을 하고 미래형 학교를 세우고 싶었어요. 미래형 학교는 특별히 건물이 필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미래형 학교 이름이 북원태학인데, 요즘 학교 교육의 어떤 대안으로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학교 안에 이런 어떤 대안으로 개발된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원태학을 세웠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생태주의를 근본으로 해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자연, 지리, 사회, 문화, 역사 이거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그러한 통합교육을 통해서 신실학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게 북원대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숲으로 가는 학교라든지 또 강 따라 떠나는 인문학기행에서 강을 매개로 해서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접근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야를 중국으로 돌려서 바레만 요하기행이라고 예남 박지원이나 담원 홍대용의 그러한 이 연행록들을 배경 삼아서 새롭게 이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바레만 요하기행이에요. 이 요하기행을 만들어서 지금 숲을 3차례 다녀왔고 올 여름에도 3차례 더 들어갑니다. 또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북원대학의 최상의 목표가 자주 통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새롭게 정립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게 우리 의병항쟁하고 독립운동사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항일의병 전쟁지를 전국을 찾아서 연수를 한다거나 또 그거를 배경으로 만주 지역에 가서 독립운동사를 안내하는 일들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제주도나 강화도나 남한산 등과 같은 이 국난 시기에 대처했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각종 많은 고대 국가의 성들, 그러니까 공주든 경주, 부여 뭐 이런 곳들의 어떤 답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여기 저랑 함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국에 있는 우리의 제중 동포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문화공동체 후원회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약 150여명 스님들이 함께 이 일을 해서 통일 이유를 보고 동포를 후원하는 일들을 전개하고 있는 곳이 북원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대안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른들도 수업을 다 듣는 거죠? 제가 주로 진행하는 거는 이제 주로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교수님들에게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셀들이 이런 접근한 뒤에 아이들에게 이거를 적용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교육 운동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종 이야기꾼이시잖아요. 네. 저는 세종대왕 하면 그 10,000원짜리 지폐 그리고 한글 또 훈민정음이 떠오르는데요. 세종대왕 어떤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실 건가요? 세종대왕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 업적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영역은 천문과학이에요. 천문과학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오는 동안에 가장 번성시킬 수 있었는가? 그 철학적 배경은 뭔가? 어떤 정신으로 이런 걸 해냈을까?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세 가지 측면에서 흥경각 그리고 첨성대 오늘의 주인공인 낭부일부의 세 가지를 매개로 해서 그 안에 담긴 정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천문과학유산을 이야기하기 앞서서요.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사실 역사 시간에 세종대왕 많이 배우기는 했지만요. 막상 세종대왕을 설명하려고 하면 표현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 대왕을 보고 계시죠, 오른쪽에. 네. 계시는데 좀 큰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객들께서도 주머니에 혹시 10,000원짜리가 있으면 잠깐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저는 미리 준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도 준비를 했으면 좋았는데요. 네,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돼요. 이 10,000원권 지폐는 제가 이제 그 작년에 경기전에서 그 태조대왕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에서. 훗날 한 300~400년이 지난 뒤에 전 세계에 있는 지폐를 모아놨을 때 가장 철학적이고 우주적이고 그리고 어떤 하늘을 담아낸 지폐가 전국에도 전 세계를 봐도 없습니다. 저건 제가 판단할 때 그냥 하나의 문화재가 될 거예요. 훗날 그런 측면에서 이 세종이 위대한데 뒷면을 한번 볼까요? 이 뒷면을 보면 네. 바탕화면에 우리 다담지기님도 한번 보세요. 네.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가까이 본 적 없으시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제일 밑바닥에 뭐 보이나요? 제일 밑바닥에요? 네, 제일 밑바닥에 지금 이 부분인데 이쪽 부분 네. 뭐가 보여요? 어느 부분이죠? 네, 이 부분. 이건 별자리 같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별자리가 들어있어요. 바로 이 정면에 이 지금 하나 예로 걸어놨는데 네.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저게 국보는 아니지만 저 후대에 나온 거지만 바로 국보 228호가 뒷면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전개해 갈 때 뒷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태조 이성계의 천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앞면에는 애민정신의 세종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다담지기께서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세종은 이 이후에도 많은 일을 했죠. 네. 많은 일 중에 앞에 특히 여기가 우리 국립민속국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뭐가 있는지 돌아봤는데 돌아가 보니까 편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종 때에 그거를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그 편종의 소리를 분별해내서 세종이 지시할 정도입니다. 박연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네. 악이라를 정리하는 저기 말한 것 중 핵심이 이제 집현전이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고 세계 기록유산인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오늘 제가 소개할 과학기술 발전을 이뤄낸 분이고 또 불교에 대해서도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졌잖아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방에 사군 육진이라고 하는 걸 압록강 두만강까지 개척을 해서 확고하게 우리 영토로 자리하고 또 대마도를 정벌해서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또 선언하기도 하고 그뿐이겠어요? 우리의 토양에 맞는 의학, 그 향약식 전방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농사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제 얘기대로 보면 세종은 전부 우리, 나, 내 땅,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게 계속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이 전주사고라고 하는 사고를 2개밖에 없었는데 당시에 전주하고 성주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게 이제 훗날 살아서 임진왜란때 다 타버렸는데 세계 기록유산으로 우리가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요. 저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 기억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세종대왕의 업적을 다 이야기하면 1박 2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주제는 딱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첨성대. 경주를 떼오르지 마시고요. 세종 때도 첨성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완성의 의미가 오늘 소개할 안부일구가 되고, 그리고 정신의 의미가 바로 흥경각이라고 하는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옥루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실 첨성대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천문과학유산 하면 저희가 서양의 기술을 먼저 떠올리는데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천문과학유산이 있었다고 하니까 네, 참 뿌듯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먼저 네, 첨성대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화면에 보시면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실어놨어요. 시작, 결실, 정신. 이 세 가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 주자만 제가 뽑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경복궁 안에 있는 흥경각입니다. 조선시대 흥경각하고는 다르고요. 대원군 때 새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세종 때 흥경각은 이거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흥경각인데요. 네. 흥경각은 지금 이게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서경의 요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흔히들 제왕이 모델로 삼는 임금이 있다면 중국의 요순 시대를 많이 들죠. 그 내용이 바로 이 서경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바로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명희화 흠약호천, 저 지금 한문을 보고 읽어요. 한글이 아니고. 역상 1월 성신 경수인시라고 하는 글귀에 바로 역대 제왕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임금들이 제1덕으로 삼아야 될 게 하늘을 우러르고 백성들에게 하늘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주는 것을 제1로 삼았어요. 그래서 세종이 마지막에 흥경각을 짓게 하고 이 천문사업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지금 옛 그림인데요. 이 안에 간이 됩니다. 이 지금 경회루가 보일 거예요. 중간 부분이 다 경회루입니다. 경복궁을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밑에가 다 흥경각이에요. 이거는 임진왜란 당하기 전에 이렇게 세워진 건데, 예, 그 다음에 아까 첨성대 물어보셨는데 제가 네. 우리 다담직인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첨성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사실 경주의 첨성대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예. 경주 첨성대 하면 경주 첨성대 하면 별 보는. 별 보는 거. 네. 핵심을 짚었네요. 이 시나리오 없는 제가 당황스럽게 질문을 드렸는데, 오래전에 제가 첨성대를 이제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고, 지금 현재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세종실록 말고 우리 그 연료술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연료술기술이 여러 권인데 그 중에 이렇게 전고라고 하는 부분에 천문을 담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이제 첨성이라든지 또 의상이라든지 역법이라든지 걸 다루고 있는데, 세종실록에 나오지 않는 저 이야기에 1420년, 올해가 즉위 600주년이니까 네. 1418년에 즉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1450년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이제 20년에 즉위 2년 만에 3월 달에 내관상감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것처럼 첨성대를 세워라. 네. 그러고 나서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종이 첨성대를 통해서 10년간을 준비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가서 천문학자 윤사홍과 함께 관측도 하고, 하늘에 혜성이 나타났을 때 임금에게 보고하니까 즉시 세종이 이 첨성대에 가서 혜성을 관측합니다. 대단한 임금이죠. 그리고 고기반찬 줄여라. 네. 음악을 줄여라. 그랬더니 7일 만에 혜성이 사라졌다. 그런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가짐을 그렇게 겸손하게 하늘을 받드는 자세를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성대 얘기는 여기까지. 네. 선생님, 제가 이게 좀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하늘이 맑았나 봐요. 첨성대에서 해성까지 다 보였나요? 별자리가? 근데 다람쥐기님 해성은 지금도 맨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죠? 아 정말요? 제가 요새 밤하늘을 안 봤나 봐요. 맨눈으로 잘 보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양부일구 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안부일구는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종이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1438년에 천문을 완성하는 19년이 걸렸어요. 그럼 오늘날 같으면 할 수가 없겠죠. 5년 단임제라든지 하면 뭘 펼칠 수가 없는 거죠. 다행스럽게 세종은 32년 동안을 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장구한 대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426년에 바로 이 앞에 그림 보이죠? 천상열차 분야 지도고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 하얗게 제가 잠시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기에 보면 요거 보이시나요? 많이 보이죠? 크게. 네. 이게 바로 노인성입니다. 노인성은 보면 장수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세종은 직접 본인이 노인성을 관측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천문학자를 보내야죠. 그래서 보내는데 백두산, 설 한 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설 한 점, 그리고 한라산으로 보냅니다. 이거를 1425년부터 계속해서 1430년에 완성을 해요. 드디어 노인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세종 즉위의 기간뿐만이 아니라 조선왕조가 영원하라는 의미. 그리고 임금인 내가 노인성을 봤다고 하면 그거는 백성들에게도 장수를 의미하게 돼요. 모든 면에서 노인성은 어떤 정신적 이 사유의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게 하고 이거를 토대로 천문 왕국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1430년에 이제 완성을 하고 2년 뒤부터 이제 결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테스크 붙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점 하나 보이나요? 까맣게? 네. 이게 지금 노인성입니다. 그러면 이 윤사홍이라는 분이 드디어 1430년 추분날 관측을 해서 도록을 만들어 가지고 올렸다는 게 나오는데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이건 제가 그렸어요. 삼방산 아래에서 2017년 2월 12일 저녁 8시에 관측을 해서 그린 거고 요거예요. 이때밖에 안 보여요. 여기서 현대 천문학의 별자리인데 이게 지금 노인성입니다. 이 자리 거의 지평선 붙어 있죠. 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 제가 찍은 거거든요. 올해 2월 17일 날 바로 이 왼쪽이 성산이고 오른쪽이 석지코지예요. 거기 위에 떠 있는 거 하나 보이죠? 이게 지금 노인성입니다. 오늘 오신 관객들은 저걸 봤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은 더 장수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대천문학의 별바라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노인성 찾는 거고 제가 관측해서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관측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걸 실패를 거듭거듭 하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년부터 마지막에 1438년 1월 7일 아까 철학, 흥경이라는 철학을 담은 흥경각과 그 안에 옥루를 설치하면서 천문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19년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은 네. 한글이 만들어지는 게 1443년인데 이 시기에 명에서 뭔가 감지를 하고 조선을 아마 감시차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세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43년에 빨리 가내대를 헐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조선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걸 좀 두려워했나 봐요. 네, 제대로 짚었어요. 두렵기도 하지만 천문은 아까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황제. 네, 황제. 황제가 다루는 게 천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동지사를 중국에 보낼 때 그들이 하는 일은 달력을 받아오는 일이에요. 역설을. 그래서 동지에 가서 받아와서 새해 되면 그걸 다 복사를 해요. 전 관공서에 뿌려주는 역할이 동지사의 역할인데
그거를 감히 받지 않고 조선 나름대로의 역사 달력을 만들겠다고 한 거잖아요, 세종이. 그럼 이건 뭐예요? 4대 국가의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 비밀리에 했다가 이게 이제 감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중국 사신으로 하여금 보게하는 것이 불가하다. 경복궁 경호일이 뒤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허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네. 예, 이렇게 해서 첨성대라고 하는 걸 짓게 한 뒤에 18년 동안 이런 장구한 작업을 완성해낸 게 세종의 정신. 물론 그 안에 천문학자, 수학자, 엔지니어, 장영실 같은 기술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세종의 정신이 바탕이다. 조금 전에 얘기한 안부일구. 네. 아, 선생님 그런데 그 세종시대에 지어진 첨성대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경주시대 경주에 있는 첨성대와 모습이 비슷한가요? 현재 그 첨성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 네. 이 1432년에 간이대를 완성을 하는데 그 간이대는 12년 만에 완성한 거고 첨성대는 그 흔적은 없지만 이 세종대왕이 저녁에 나가서 천문학자하고 논하고 별을 보고 해성을 보고 했던 곳은 기록에는 남아있어요. 연료실 기술에. 그런데 그 흔적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인이 갖고 있는 경복궁 내에 그 관상가암대 천문대터라고 하는 사진이 아까 제가 살짝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건 있지만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아쉽네요. 네. 그럼 이제 양부 네, 일부로 오늘 넘어가 본론 볼까요? 남부일구로 갈 텐데 갖고 네. 계신 거 있죠? 요거? 선생님 저도 한 장 주세요. 네. 네. 하셨네. 사실은 제가 이걸 2010년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특허청에 실용신안으로 하려고 했더니 60만 원이나 든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전국을 돌아다니면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여기 관객들이 이제 우리 문화유산을 보는 소양이 많이 높아질 거예요. 쉽게 빨리 좀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이렇게 중심에는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타. 그리고 땅은 황색이죠. 황. 네. 그 다음에 하늘은 파랗게 해놨고 이거를 전통적으로 동북서남 중앙에 오신을 배치해서 인간 세계를 지켜준다는 믿음. 저게 오신도입니다. 사신도에서 오신도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써놓은 게 위에 보면 24방위 구성이 있죠. 네. 24방위 구성인데 24는 시간도 되지만 방향도 돼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먼저 12지 네. 한번 해볼까요? 자축인묘 시작.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네, 마치 서당에 와 있는 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12지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건 이제 앞에 동그란 원이 보이잖아요. 천상열자 분야지도. 네. 저 외곽에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지 다음에 24방이니까 12개 남았죠? 네. 12지는 다 쓰고 그다음에 하늘이 천간, 10간이에요. 네. 그 중에서 무기는 빼요. 무서우니까. 갑을 병정? 경신임계. 아니네. 원판대로 해주세요. 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경신임계. 임계잖아요. 네. 이 중에서 무기는 뺍니다. 빼는 게 아니라 사실 중앙 배치예요. 2개씩 5방향에 들 때. 그래서 안 나타나는 뿐이에요. 넣어볼까요? 보이죠? 네. 묘 토끼 자리가 중심이에요. 거기에 갑을, 그 다음에 오 말자리가 병정, 그 다음에 닭자리 유죠? 네. 경신, 그리고 자 쥐죠 쥐. 네. 그 자리에 임계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동쪽이 청이잖아요. 청인데 만약에 갑신년, 갑오년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때는 청말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동쪽이 푸른 거잖아요. 그래서 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갑술년, 갑오년 그러면 여기가 갑이니까 묘 옆에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로 시작해서 저기에 있게 되면 청색을 붙여서 청말이 되는 거예요. 그 애가 말띠가 되면. 그렇게 붙이는 원리가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개 남았어요. 20개 채워졌잖아요. 그럼 네. 이거는 어디서 나냐면 8개에서 가져와요. 그 8개 중에 건태리진, 송감, 감군이라는 8개 중에 4개만 가져오는데 어떻게 배치되냐 보실까요? 자, 건, 간, 손, 곤 배치됐죠. 이 자리가 우리의 천문과학유산의 다리를 대는 곳입니다.
천문과학유산에 다리를 저 4개의 8개 중에다가 다리를 받쳐요. 그런 규칙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이 안에 제가 24절기를 표현을 해 넣는데, 자, 추나추동 지금 넣고, 그 다음에 추나추동 사이사이에 45도 간격으로 각각 계절에 들어가는 의미가 들어가요. 봄에 들어간다 뭐예요? 입춘, 여름으로 들어간다. 입하, 가을로 들어간다. 입추, 겨울로 들어간다. 입동. 그렇게 해서 지금 24절기 중에 8절기를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보면 대칭으로 소한대한, 소서대서 이 중심점으로 배치가 돼요. 그 출발이 위에 맨 위에 동지고 밑에 하지가 됩니다. 이런 체제로 하게 되면 굳이 절기를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조선시대 백성들에게는 이 절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농사를 짓습니다. 이걸 모르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고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24강의를 다 채워놨어요. 이게 안부일보예요. 여기다가 침만 걸어놓고 네. 그림자가 생기게 하고 가운데는 오목 파면 안부일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기까지는 10몇 년이 걸렸는데, 잠깐 안부일보 얘기 이제 마무리할 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게 이제 안부일보를 2년간 연구할 때 측정한 거, 장영실처럼 해본 거예요. 2년간. 해 그림자가 막 달라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2년간을 한 뒤에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매달 코드를 계산하고 그거를 저렇게 투영을 하면 안부일보가 태어난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로 볼까요? 밑바닥 보세요. 이건 하늘인데 위는 아래로 투영하면 밑에 반절, 반구 보이죠? 반절. 축구공 네. 반절 작은 것처럼. 네. 저게 바로 안부일보예요. 이거를 알아내는데 10년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안부일보 제작 원리를 접근해서 밝혀냈는데, 선을 보세요. 빨간 선. 2개씩 대칭되죠. 보이나요? 네. 그리고 대칭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와 뭐가 대칭이 안 되나요? 맨 위에 동지 보이죠? 맨 위에 동지. 네. 맨 아래 하지 보이죠? 동지와 하지는 해가 최고로 갔다 최저로 내려오는 거라 2개가 겹치지 않아요. 그러나 나머지 22절기는 2개씩 똑같이 겹칩니다. 해가 왕복운동하기 때문에 절기별로 겹쳐요. 그래서 13줄이면 1년 365일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른쪽 보세요. 이제 이게 세계 최고의 걸작 안부일보입니다. 가로줄 보이죠? 네. 줄 보이나요? 맨 위가 동지선이에요. 맨 아래가 하지선이에요. 해가 위에 뜨면, 낮게 뜨면 그림자가 위로 가겠죠. 해가 높이 뜨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 아래가 하지, 맨 위가 동지예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11줄이 들었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24절기가 반씩 배치되니까 13줄이면 1년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일 차이로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걸작이 안부일보인데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우리만의 방식이 세종대에 나온 거예요. 자, 이 부분 보이세요? 24절기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가로줄 13줄, 세로줄은 시계, 가로줄은 달력. 백성들이 한자 모르잖아요. 네. 저 어려운 별자리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을 배려한 기후가 안부일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녀석이 바로 오른쪽이 제가 중국 그 고관상대, 북경의 고관상대 찍어온 원나라 앙이라고 하는 모형이에요. 그거를 본땄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창안해낸 게 세종대 과학이다. 그래서 안부일보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계속 더 알고 싶고,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네, 그래서요.